산타랠리가 왔었던 이유는 미국채 금리가 5%를 터치하고 3.7%까지 급하게 내리면서 가능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다가 12월 FOMC마저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금리가 더 인하했었죠. 딱히 악재가 없고 2024년은 금리 인하의 해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증시가 상승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악재가 없는 것처럼 지금 호재도 그렇게 보이진 않는 상태예요. 진공 상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증시는 급하게 올랐고 진공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상승이 무겁지 못하고 가볍게 다니는 거죠.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휘청휘청인다는 겁니다. 지금 증시 화두는 금리 인하였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때문에 오른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고용과 소비는 나쁘지가 않은데 금리만 내리면, 지금 고용과 소비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금리만 내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잔뜩 있어요. 그 기대감이 평소보다 조금 더 과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 인하가 되는 상태에서 고용과 소비가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조금 더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겠죠. 내년, 내후년은 더 많이 올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작년에 이 정도 회복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어놓은 상태라면은 올해는 어느 정도 그거 받고 그만큼 더 오르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기대감을 많이 갖지 말고 지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겠지 정도만 두는 거고, 대신에 업종은 다를 겁니다. 좋은 업종들은 많이 오를 거고 아닌 업종들은 쉬어가겠죠. 그래서 2024년은 업종을 잘 고르자가 이제 테마거든요. 이런 지수 상태에서 제일 우려되는 거는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공격이에요. 이제 언론이라던가 데이터로 공격을 할 건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정말 그 데이터가 맞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장기적인 추세는 어떻게 갈 것인가. 상황을 보면 장기적으로 흘러갈 건 다 보입니다. 매달 뭐 호재다 악재다 호재다 악재다 하면서 언론에서는 계속 사람의 기대감을 줬다 실망감을 줬다 증시를 파동을 만들죠. 연준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를 보면은 고용과 소비는 나쁘지가 않은데 서서히 둔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빠른 금리 인하가 나올 거야, 이제 향후 좋아질 거야, 이런 선반영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올해에 대한 선반영이 아니라 내년에 대한 선반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고용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비농업 고용이 21만 6천 명이 나옵니다. 예상치 17만 5천 명 대비 크게 웃돌아요. 그러면서 증시가 잠깐 주춤했거든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월간 0.4% 상승하고 전년 대비 4.1% 상승해요. 예상치를 웃돕니다. 고용이 뜨겁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팬데믹 이전에 CPI를 보면요 1.8이었었고요 시간당 평균 소득이 2.4였어요 그때까지 빨리 도달해야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물가보다 임금이 더 많이 상승했었고 그거 덕분에 소비가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우상향할 수 있었던 조건이었던 거거든요. 지금은 물가가 3.1까지 내려왔고 시간당 평균 소득이 4.1이었죠. 물가보다 임금 상승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소비가 살아있다 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2022년이 굉장히 어려웠던 게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소비력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증시가 하락했었던 거고요. 이런 큰 흐름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연준이 고용과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한다 했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고용이 나쁘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고용을 끌어올립니다.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를 올리고 돈을 조여서 고용을 나쁘게 만들면서 물가를 내리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올리고 돈을 조이는데도 고용이 나빠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증시가 그럴 거라고 위축돼서 내려왔는데 왜 고용과 소비가 안 망가지지? 이러면서 연착륙인가 증시가 올라온 거죠. 고용이 둔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이제 고용은 더 뜨거워질 겁니다. 소비도 더 뜨거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망설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악재로 보고 있는 건데, 고용이 둔화가 된다면은 금리를 내리는데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금리를 내릴 거다 본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눈치를 보면서 금리를 내려야 되니까 많이 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런 이유로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되면은 이게 큰 악재는 아니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다음 달 데이터 또 바뀌면은 또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 데이터를 거꾸로 다음 달에 호재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게 미국의 실질 노동력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퇴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 은퇴자가 다시 또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 이게 증시랑 연동됩니다. 실업률이라는 게 뭐냐면 노동력에 포함된
된 사람 중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을 수치로 내요.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데이터로 3.9 정도 나옵니다. 100명 중에서 96명은 일을 할 수 있고 4명은 지금 일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미국은 노동력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팬데믹 때 500만 명이 노동력에 포함되지 않는 수로 넘어갔어요. 지금 미국에서 1억 명 이상이 노동력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12월 달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68만 3천 명이었어요. 굉장히 컸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실업자로 들어간 사람이 6천 명밖에 안 돼요. 인구가 16만 9천 명이 증가했으니까 84만 5천 명이 지금 노동계에서 완전히 떠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은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고령화된 노동력은 계속 은퇴자를 만들어요. 미국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는 시대거든요. 계속 은퇴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은퇴를 하는 이유는 노동할 능력을 쇠퇴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최근의 증시 상승으로 퇴직연금이 두둑해져서 이 정도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쉬어도 될 것 같아 라고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의 미국 상황을 봤을 때는 A든 B든 간에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낮아지는 상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가 장기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 변수는 노동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에도 실업률에 포함되는데, 이들이 1월부터 다시 일을 구하려고 구직 활동을 하게 된 경우에요. 그러면 다시 실업자로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실업자가 626만 명에서 710만 명으로 확 늘어나요. 다 늘어나진 않겠지만 실업률이 3.9보다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걸 또 고용 둔화라고 환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수에 대한 고민들도 해봐야 된다. 계속 은퇴자가 새로운 노동력 유입보다 늘어날 것이다. 저는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의 고용은 계속 뜨거울 수밖에 없다. 몇 년간은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임금 상승에 대한 압박이 계속 들어올 거고, 기업들은 공장 자동화라던가 AI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이것에 대한 기대감,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어느 정도 가성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임금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겠죠. 러다이트 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라 봅니다. 은퇴자들은 직장생활 전보다는 이제 소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마음 편하게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보다 더 과한 소비를 하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직장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빚을 갚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소비를 과감하게 합니다. 그게 지금 미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국의 고용과 소비가 나빠지기보다는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금리가 올해는 좀 덜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계속 내려올 거거든요. 금리의 요소보다는 고용과 소비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빚이 많은 기업이 아닌 기업들, 대표적으로 빅테크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금리보다는 고용과 소비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물론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조정을 줄 수도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좋은 조건들이 있으니까 장기 투자처로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전성기를 누렸던 미국이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환골 탈퇴를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리쇼어링으로 공장이 미국에 들어오고 있고, 텍사스 같은 곳에 계속 공장이 몰리고 주택이 늘어나고 있죠. 게다가 미국의 인프라에도 투자를 하면서 미국 전체가 공사판이 되고 있어요. 도로, 교통, 전기, 상하수도 그동안 투자 안 했던 것들 때문에 노후화가 오래되어서 한 번에 교체를 해야 돼요. 이 수요가 순간적으로 쇼티지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노동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노동자의 임금은 다소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소비도 생각보다 둔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파란색 하면은 연준이 돈을 푸는 거고, 빨간색은 미국 재무부가 돈을 푸는 건데, 그동안은 연준이 돈을 더 많이 풀었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재무부가 돈을 푸는 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연준이 긴축하는 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23년 하반기에는 오히려 유동성이 더 늘어난 거고, 22년에는 둘 다 줄였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안 좋았죠. 증시도 해석을 해보면 2022년은 안 좋았었습니다. 유동성이 빠지니까요. 23년 하반기로 갈수록 사상 최고치로 찍어갔잖아요. 유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추세가 24년에도 이어진다? 유동성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증시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2024년은 연준이 긴축을 종료하는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장기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물론 이런 데이터도 그냥 하나의 조건입니다. 수많은 조건 중에 하나예요. 다른 조건들도 보면서 여기는 문제 없고, 여기는 문제 없고, 여기도 문제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게 맞고, 이런 식으로 나의 판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5개를 맞춰도 하나의 돌발 변수가 등장하면은 또 손해를 봅니다.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이런 조건들을 체킹하면서 나의 자산이 지금 안전한 상태인지 불안한 상태인지, 그럼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둘지 줄여둘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죠. 현금 비중을 그냥 나의 상황에 맞춰, 내가 나이가 30대니까 30%,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시 경제의 환경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24년은 지수보다는 업종별 격차가 심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업종을 잘 찾으셔야 되고요. 돈이 안 되는 업종을 찾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클 수도 있는 해라 봐요. 그래서 올해는 거시경제 공부보다는 돈이 흘러갈 업종을 분석하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바꾸는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